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유선미의 폐부를 찔렀다. 형광등 불빛은 냉혹하리만큼 창백했고 소독약 냄새는 그녀의 희미해져가는 희망마저 질식시키는 듯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쥔 휴대전화는 이미 아무런 의미 없는 검은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다. 그녀가 걸 수 있는 모든 전화번호 목록은 이제 잿빛 거절의 흔적만 남기고 침묵했다. 수술실 앞 복도 끝 작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선미는 멍하니 맞은편 벽의 시계만 바라보았다. 시간은 그녀를 비웃듯 느리게 흘러갔지만 어머니의 생명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조금 전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와 던진 말들이 그녀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유선미 씨,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절박했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병원 규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내일 오전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그가 말한 최소한의 금액은 선미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그녀는 이미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어머니의 작은 가게를 처분했고 살던 원룸의 보증금까지 뺐다. 하지만 거대한 병원비 앞에 그것은 모래 한 줌에 불과했다.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 대학 동기였지만 지금은 연락이 뜸해진 친구의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어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미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치욕을 삼키며 가능한 한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예상했던 망설임과 정중한 거절이었다. 선미야, 정말 미안한데 나도 요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그 정도 큰 돈은. 전화가 끊기고 휴대전화가 그녀의 힘없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검게 변했다. 선미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절망이 분노를 넘어 체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철저히 혼자 버려졌다. 가난은 죄였고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어머니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인가. 선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바로 그때 구겨진 외투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꺼내들었다. 얼마 전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직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수로 한 손님의 값비싼 양복에 와인을 쏟았을 때 받았던 명함이었다. 그때 그 남자는 불쾌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당황한 그녀를 진정시켰었다. 괜찮습니다. 옷은 다시 사면 되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냅킨으로 옷을 닦아냈었다. 그리고 자리를 뜨기 전 그는 이 명함을 건넸다. 유선미 씨라고 했죠. 혹시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어떤 도움이든.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시에는 그저 예의상의 말이거나 혹은 불쾌한 의도가 숨겨진 제안일 거라 생각하고 무시했었다. 명함에는 YJ 법무법인 김민준 변호사라는 글자와 함께 간결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낯선 로고가 찍혀 있었다. 선미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지푸라기인가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인가.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가?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주워 전원을 켰다. 다행히 작동은 되었다. 그녀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깊은 밤이었지만
신호음은 단 3번 울리고 끊겼다. 김민준입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 그날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선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저 유선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레스토랑에서 뵈었던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아, 기억납니다. 유선미 씨, 무슨 일이죠? 이 늦은 시간에. 그의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선미는 더 이상 돌려 말할 힘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어떤 것이든 정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결국 울음에 젖어들었다. 수치심과 절박함이 뒤섞여 온몸이 떨려왔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다. 병원비 때문입니까? 얼마가 필요하죠? 선미는 의사가 말했던 금액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몇 년을 꼬박 모아야 할 금액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선미는 그가 전화를 끊어버릴까봐 숨을 죽였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선미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그는 즉시 대답했다.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시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떻게 갚을 것인지, 담보는 있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그저 오겠다고만 했다. 전화가 끊기고 선미는 다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말 그가 올까? 온다고 해도 그 엄청난 돈을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심장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에 혹은 더 끔찍한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불씨였다.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선미가 고개를 들자 그날의 말쑥한 양복 차림 그대로인 김민준 변호사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잠시 훑어보았지만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유선미 씨,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리고는 병원 원무과로 향했다. 선미는 홀린 듯이 그를 따라갔다. 야간 창구의 직원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했지만 김 변호사가 내민 법인카드와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태도가 공손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수술비 전액과 앞으로 발생할 입원비까지 일시불로 결제했다.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끝났다. 직원은 곧바로 수술실로 연락을 취했고 잠시 후 주치의가 다급하게 달려나왔다. 보호자분, 결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때 김민준 변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어머님은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선미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과 불안으로 떨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심부름을 왔을 뿐입니다. 네? 선미가 반문했다.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유선미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선미의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분은 제가 뭘 하길 원하시죠?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서렸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은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가시죠. 검은색 세단이 병원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선미는 마지막으로 수술실의 붉은 등을 바라보았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꼭 살아줘. 그녀는 차가운 가죽 시트 위로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차는 미끄러지듯 밤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기괴한 빛의 무더기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 매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차는 한남동의 가장 호화로운 저택들이 모여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멈췄다. 김 변호사가 먼저 내려 그녀의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시죠. 회장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저택 내부는 박물관처럼 고요하고 웅장했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그녀의 비참한 처지를 조롱하는 듯했다. 한 가정부가 나와 그녀를 안내했다. 무거운 원목으로 만들어진 서재문 앞에서 가정부는 멈췄다. 들어가십시오. 선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 야경을 등지고 한 남자가 거대한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율림그룹의 회장 강태준. 언론에서 몇 번 보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에게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유선미 씨. 그의 목소리는 김 변호사보다 더 낮고 차가웠다.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섰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키는 그녀보다 훨씬 컸고 그가 다가올수록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고개를 들게 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내 어미 목숨값 내가 치렀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서웠다. 이제 네가 값을 치를 차례다. 그는 그녀의 턱을 놓아주고는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얇은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계약서였다. 내 몸을 원한다. 1년. 이 집에서 내 소유물로 사는 거다. 선미의 눈이 계약서의 조항들을 훑었다. 굴욕적인 내용들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확실히 살려주시는 거죠? 선미가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강태준은 입꼬리를 비틀었다. 내 돈이 들어갔으니 죽게 내버려 두진 않아.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붙을 거다. 네가 이 계약을 잘 이행하는 동안에는 그것은 약속이자 협박이었다. 선미는 펜을 집어들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유선미. 그녀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 유선미가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서재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펜촉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서명을 만족스럽다는 듯이 혹은 지극히 무감각하게 내려다 보았다.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어 김민준 변호사에게 건넸고 김 변호사는 그것을 서류 가방에 넣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른 것처럼 이제부터 넌 내 것이다. 강태준이 나지막이 선언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흥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김 변호사, 어머님 쪽은 약속대로 처리하고 이 여자는 규율을 가르쳐. 김민준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선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따라오시죠, 유선미 씨. 선미는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서 흥미를 잃은 듯 다시 거대한 의자에 몸을 묻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구매한 값비싼 물건,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인질에 불과했다. 그녀는 묵묵히 몸을 돌려 서재를 나섰다. 김 변호사는 그녀를 저택 밖으로 다시 이끌었다. 아까 타고 왔던 검은색 세단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율림그룹 본사 빌딩으로 갑니다. 유선미 씨가 앞으로 지낼 곳입니다. 선미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마비된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생각하기를 포기했다. 생각할수록 비참해질 뿐이었다. 차는 서울의 중심부 가장 높은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곳으로 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높이를 자랑하는 율림타워, 그것이 강태준의 제국이었다. 빌딩은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그들은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최상층으로 향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빠른 속도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내부였다. 선미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어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디자이너 가구들,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어 보이는 예술품들. 이곳은 인간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신의 영역을 흉내낸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보였다. 이곳이 유선미 씨가 1년간 머무를 곳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회장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 이곳에 들르실 겁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그녀에게 몇 가지 규율을 보여주었다. 첫째,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이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선미의 눈이 흔들렸다. 이것은 감금이었다. 둘째, 회장님이 부르시면 언제, 어디서든 즉시 응해야 합니다. 셋째, 회장님의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됩니다. 조항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심지어는 입어야 할 옷까지 정해져 있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조항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유선미 씨는 회장님의 유일한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키실 부분입니다. 회장님은 관계의 순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선미는 헛웃음이 나왔다. 몸을 파는 계약의 순결성이라니 역겨운 위선이었다. 어머니와는 연락할 수 있나요?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에 한 번 저녁 8시에 통화가 허용됩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 겁니다. 단,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며 계약에 관한 내용은
일절 발설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는 적절한 거짓말을 하셔야 할 겁니다. 해외 연수든 뭐든 그는 선미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건넸다. 이 전화기만 사용하십시오. 모든 동선과 통신은 보안팀에서 관리합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 숨겨진 CCTV 카메라를 가리켰다. 사생활은 침실과 욕실에서만 보장됩니다. 그 외의 공간에서는 항상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 아니, 정교하게 설계된 새장이었다. 김 변호사가 떠나고 펜트하우스에는 선미 혼자 남았다.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다. 킹사이즈 침대와 최고급 침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욕실은 그녀가 살던 원룸보다 더 넓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호화로움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더러워진 몸을 씻어내고 싶었지만 이미 더럽혀진 것은 영혼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물소리가 멈추고 그녀는 빛이 된 실크 가운을 걸치고 나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샤워를 마친 듯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냉기가 흘렀다. 그는 마치 제 집에 들어온 것처럼 익숙하게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씻었나? 그가 물었다. 명령조였다. 선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 와, 그가 손짓했다. 선미는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망설임을 읽은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계약서를 잊었나? 내 소유물이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선미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바로 앞에 서자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선미는 균형을 잃고 그의 무릎 위로 쓰러졌다. 넌 내 어미 목숨값으로 여기 있는 거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어.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그는 마치 값비싼 도자기를 감정하듯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아닌 소유욕과 정복욕만이 가득했다. 오늘 밤은 그냥 자도록 하지. 첫날부터 내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싶진 않으니까. 그는 그녀를 밀쳐냈다. 하지만 명심해. 내일 아침부터 너는 내 여자로 행동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에는 2개의 침실이 있었다. 하나는 주인용, 다른 하나는 아마도 그녀를 위한 방일터였다. 선미는 그가 사라진 거실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그가 말한 장난감이라는 단어에 모든 인격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할당된 침실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주인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구름처럼 포근한 침대였지만 그녀에게는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선미는 정해진 시간에 눈을 떴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가 거실로 나가자 이미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가정부가 언제 다녀갔는지 알 수 없었다. 식탁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오전 10시 드레스룸에서 오늘 입을 옷을 준비해 둘 것. 강태준의 필체였다. 그녀는 입맛이 없었지만 규율을 어길 수 없었다. 억지로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다. 10시 정각,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제 그녀가 입고 왔던 낡은 옷 대신 수십 벌의 명품 옷과 구두, 가방들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백화점 쇼룸을 옮겨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순백색의 실크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오늘 그녀가 입어야 할 옷이었다. 선미는 기계적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옷은 맞춘 듯이 그녀의 몸에 꼭 맞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비싼 옷을 걸쳤지만 그녀의 눈은 죽은 생선처럼 공허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강태준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흘끗 쳐다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 좋군. 내 물건은 항상 최고여야 하니까. 그는 신문을 접고 일어섰다. 오늘은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 손님들에게 널 소개해야지. 선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손님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준은 비웃었다. 겁먹을 것 없어. 그냥 내 옆에서 예쁜 인형처럼 웃고만 있으면 돼. 할 수 있겠지. 유선미.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차가운 다이아몬드가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이건 내 소유라는 표식이야.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낙인이었다. 선미는 눈을 감았.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화려한 세상 안에서 그녀는 오직 강태준이라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인형이 되어야 했다. 차가 율림타워를 빠져나와 도착한 곳은 회원제 고급 클럽이었다. 김 변호사가 먼저 내려 문을 열었고 강태준은 선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길은 단호했고 거부할 수 없었다. 선미는 그의 품에 안겨 로비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강태준은 그 시선을 즐기는 듯 보였다.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강태준처럼 값비싼 양복을 입은 권력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었다. 오, 강 회장, 늦었잖아. 옆에는 새로운 분인가? 한 남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태준은 선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소개하지. 유선미 씨. 당분간 나와 함께할 사람이야. 함께할 사람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남자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그녀의 몸을 훑었다. 선미는 치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강태준의 경고를 떠올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인형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술잔이 오가고 그들의 대화는 사업과 정치, 그리고 여자에 대한 저속한 농담으로 이어졌다. 선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아까 음흉한 미소를 지었던 남자가 그녀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자, 선미 씨도 한잔해야지. 강 회장의 여자가 되었으니 축하주 정도는 받아야지 않겠어? 선미는 망설였다. 그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내가 주는 술은 더럽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때 강태준이 나섰다. 그는 선미의 잔을 빼앗아 들고는 대신 원샷을 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장, 내 여자에게 술을 강요하는 건 내 체면을 깎는 일이라는 거 모르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다. 박 사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었다. 허허, 강 회장, 화내긴 그만큼 미인이시라. 내가 실례했군. 강태준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선미의 귓가에 속삭였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 소유물이 더럽혀지는 게 싫을 뿐이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나마 그에게 보호받았다고 착각했던 것을 비웃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액세서리일 뿐이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녀는 1년을 버텨야 했다. 그날 밤 클럽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어떤 폭언보다도 유선미를 무겁게 짓눌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자신의 침실로 사라졌다. 선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홀로 서서 방금 전 그가 자신을 소유물이라 칭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의 자존심을 위한 방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게 두세 개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감옥과 다름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완벽하게 차려진 식사가 그녀를 기다렸고, 낮에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외출은 강태준이 그녀를 필요로 할 때뿐이었다. 강태준은 예측 불가능한 남자였다. 어떤 날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녀를 소파 옆에 앉혀두고 서류만 검토했다. 그는 선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옷과 보석을 사주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장식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선미는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정한 모든 규칙을 칼같이 지켰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그가 골라준 옷을 입었으며 그가 만질 때도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그의 눈앞에서 울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언가를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저항 방식이었다. 강태준은 이 상황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돈의 힘 앞에 무너지는 인간을 수없이 봐왔다. 그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뉘었다. 비굴하게 매달리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부류, 혹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파괴하는 부류. 하지만 유선미는 달랐다. 그녀는 계약 조항을 이행하는 로봇처럼 움직였지만 그 눈빛만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았다. 내 어미는 수술 경과가 좋다고 하더군. 어느 날 저녁 그가 와인을 따르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도발이었다. 선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그 목숨줄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 그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선미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녀의 그 덤덤한 눈빛이 강태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서 자비를 구걸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꼬시꼬했다. 그는 그녀의 통제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녀 내면의 무언가를 부수고 싶었다.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위안은 저녁 8시 김민준 변호사를 통해 연결되는 어머니와의 통화였다. 선미야, 잘 지내는 거지?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 병실도 1인실이고 네가 다니는 회사가 정말 좋은 곳인가 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선미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거짓말을 삼켰다. 그럼요, 엄마, 전 해외 연수 프로그램 중이라 바빠요. 대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 딸 고생이 많네. 그래도 네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난다. 얼른 나와서 우리 딸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10분은 그녀가 이 지옥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였다. 전화를 끊고 나면 김 변호사는 어김없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회수해 갔다. 그녀는 다시 강태준의 인형 유선미로 돌아와야 했다. 며칠 뒤 강태준은 그녀에게 검은색 드레스를 던져주었다. 오늘 밤 중요한 자리가 있다.
율림재단 자선 파티야. 넌 내 파트너로 참석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선미는 묵묵히 드레스를 받아들었다. 그가 자신을 이런 자리에 데려가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또 다른 과시용 액세서리가 필요한 것일 테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정점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재벌 총수와 정치인, 유명인들이 모여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강태준이 선미의 허리를 감싸고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남자들은 강태준의 새로운 애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훑었고 여자들은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선미는 그 시선들 속에서 숨이 막혔다. 그녀는 강태준의 지시대로 그의 팔짱을 낀 채 감정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역시 강 회장님, 미인을 보는 눈은 여전하시군요. 한 노회한 정치인이 다가와 아첨을 떨었다. 강태준은 여유롭게 와인잔을 들었다. 제 물건은 항상 최고여야 하니까요. 그는 선미를 보란 듯이 끌어안았다. 선미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표정을 바꿀 수 없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머, 강 회장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을 데려오셨네요. 목소리의 주인은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성진그룹의 막내딸이자 강태준의 유력한 정략 결혼 상대로 거론되는 한유라였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선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모두가 강태준이 이 모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한유라의 도발을 즐기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선미를 한유라 앞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며 말했다. 유라 씨가 보기에 내 파트너가 어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유라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웃었다. 글쎄요.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이런 상류층 파티에 데려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요? 이분은 이런 자리에 필요한 교양을 갖추긴 한 건가요? 그녀는 선미에게 와인잔을 내밀었다. 자, 내 말이 틀렸다면 어디 한번 나에게 와인을 따라 보시죠. 서빙은 잘할 것 같은데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선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못 박히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이 재미있는 연극을 그저 방관하고 있었다. 그는 선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어 했다. 그가 원했던 그림, 그녀가 울며 자비를 구하는 순간이었다. 선미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한유라가 내민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본 것은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관자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병을 드는 대신 자신의 잔을 들었다. 그리고는 한유라를 향해 우아하게 잔을 들어 올렸다. 한유라 씨 말이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이런 자리에 필요한 교양은 갖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사람이 마시는 와인과 바닥에 뿌리는 와인을 구분할 줄 아는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한유라를 지나쳐 강태준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회장님, 회장님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곧 회장님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까요? 순간 강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그녀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그 화살을 정확히 강태준에게 돌려버렸다. 그녀는 한유라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강태준의 소유물 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한유라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지만 감히 강태준의 물건에게 반박할 수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 강태준은 몇 초간 선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표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 말이 맞았군. 내 물건은 역시 최고야. 그는 선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라 씨, 내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죠. 이 사람은 내가 직접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유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선미를 이끌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그는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재미있는 쇼였어, 유선미.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선미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회장님의 물건입니다. 물건은 주인의 격에 맞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은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움켜쥐었다. 넌 정말 흥미로운 장난감이야. 쉽게 부서지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 그는 그녀를 놔주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선미는 알 수 있었다. 오늘 밤의 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단순한 복종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의 시작일 수도, 혹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아주 작은 무기의 실마리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자선 파티가 있던 날 밤의 긴장감은 그 후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를 감쌌다. 강태준은 그날 이후 선미를 찾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잊기라도 한 듯했다. 하지만 선미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날 밤 강태준의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한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리고 동시에 한유라라는 강력한 적을 만들었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새장 속의 새처럼 단조롭게 흘러갔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식사를 하고 광활한 거실의 통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김 변호사가 가져다 준 책 몇 권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현관문 소리에 쏠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이 회사로 나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펜트하우스의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선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태준일 리는 없었다. 그 외에는 김 변호사나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하는 가사 도우미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올 시간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그 소리는 거침없고 당당했다. 어머, 여기가 그 여자가 사는 곳 맞나 보네. 날카롭고 경멸감 가득한 목소리. 한유라였다. 그녀는 선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치 자기 집을 둘러보는 주인처럼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끈질겼다. 꼴을 보니 태준 씨가 꽤나 잘 꾸며놓고 즐기고 있나 본데? 한유라는 선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선미가 입고 있는 것은 강태준이 골라준 값비싸지만 단정한 실내복이었다. 하긴 비싼 돈 주고 사온 인형이니 장식품도 최고급으로 달아줘야겠지. 그녀의 비아냥거림에 선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일어섰다. 무슨 용건이시죠? 여긴
회장님의 개인 공간입니다. 선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가 한유라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개인 공간? 웃기지 마. 여긴 곧 강태준과 나의 신혼집이 될 곳이야. 내 집에 낀 더러운 때를 미리 청소하러 온 것뿐이니까. 한유라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녀는 선미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그 파티에서 나한테 망신을 줬겠다. 근본도 없는 게 감히 누굴 상대로 머리를 굴려? 한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태준 씨가 널 감싸줬다고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그는 그냥 자기 장난감을 남이 건드리는 게 싫었을 뿐이니까. 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선미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 역시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선미가 대답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이 그것뿐이라면 이만 돌아가 주시죠. 그 무심한 인정이 한유라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선미가 울거나 매달리거나 적어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게 정말 한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선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좋아,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줄게. 내 어미 수술비가 얼마였는지 대충 들었어. 그런 푼돈 때문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힌 거야? 그녀는 자신의 명품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펜을 꺼내 금액을 적기 시작했다. 거침없는 손놀림이었다. 이 정도면 내 어미 평생 병원비 하고도 남을 거야. 아니, 너 같은 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지. 그녀는 수표를 찢어 선미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종이 조각이 선미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그 돈 받고 당장 태준 씨 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천박한 년이 감히 율림의 안주인 자리를 넘봐? 네가 있을 곳은 이런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더러운 뒷골목이야. 한유라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변해 있었다. 선미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엄청난 액수였다. 그 돈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을 떠나 평생 숨어 살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한유라의 분노, 어린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저는 회장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 몸값은 이미 그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해지 또한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유라 씨가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계약과 몸값이라는 단어로 규정함으로써 한유라가 끼어들 여지를 차단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소유물이었고 소유물은 다른 이와 거래할 수 없었다. 한유라는 선미의 대답에 순간 말을 잃었다. 이 천박한 계집이 감히 자신을 상대로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 이 천박한 게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분노를 참지 못한 한유라가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선미의 뺨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이었다. 찰나의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잠시 들른 참이었다. 한유라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강태준에게 달려갔다. 태준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감히 나한테. 그녀는 마치 선미에게 맡기라도 한 것처럼 연기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선은 그녀에게 향해 있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눈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에 꽂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수표를 주워들었다. 금액을 확인한 그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는 한유라를 돌아보았다. 내 펜트하우스 비밀번호는 누가 알려줬지?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한유라는 움찔했다. 그건 아버님께서 우리가 곧 결혼할 사이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결혼. 강태준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그는 한유라의 눈앞에서 수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아까보다 더 초라하게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가 한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위압감에 한유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물건에 손대는 건 나 하나로 좋게. 그게 누구든. 심지어 한유라 당신이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선미를 변호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당신이 이 여자에게 얼마를 주든 그건 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유선미는 내가 샀으니까. 그는 샀다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한유라의 얼굴이 치욕으로 붉어졌다. 그녀는 강태준에게도 그리고 그가 산 물건인 선미에게도 완벽하게 패배했다. 당장 나가. 강태준이 현관을 가리켰다. 한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선미를 쏘아붙였다. 그 눈빛은 두고 보라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돌아서서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거대한 공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선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자신에게 술을 따랐다. 그는 선미를 돌아보지 않았다. 쓸데없는 소란 만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가 으르렁거렸다. 선미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제가 만든 소란이 아닙니다. 그 말에 강태준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조롱기가 가득했다. 내 존재 자체가 소란이야, 유선미. 그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방에 들어가 있어. 오늘 밤은 손님이 올 거니까. 그것은 방관자가 아닌 소유주로서의 냉혹한 명령이었다. 선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방 황금세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지켜준 남자가 동시에 자신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유라가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간 후 그곳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그날 밤 선미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치우게 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선미는 알았다.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음을. 그는 그녀를 소유물로서 보호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논리에 허를 찔렸다. 며칠 동안 강태준은 펜트하우스에 거의 들르지 않았다. 선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단조로운 고요함과는 달랐다. 한유라의 방문은 그녀가 갇힌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이라는 포식자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외부의 적들까지 상대해야 했다. 그날은 어머니와 통화가 예정된 날이었다. 저녁 8시 정각, 어김없이 펜트하우스 내부 전화가 울렸다. 김민준 변호사의 목소리 대신 기계음과 함께 익숙한 연결음이 들렸다. 강태준이 방식을 바꾼 모양이었다. 곧이어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미야, 내 딸.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힘이 넘쳤다. 선미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래. 기적이라고 하셨어. 선미의 심장이 안도감으로 크게 부풀어 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가 이 지옥에서 버티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정말 다행이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네. 회복 과정이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퇴원은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그래도 괜찮지? 여기 너무 좋은데. 내 회사에서 병원비 걱정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선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감시는 끝나지 않았다. 특별한 관리는 더 많은 비용을 의미했고 그것은 곧 그녀의 계약 기간이 알 수 없는 변수에 묶여 있음을 의미했다.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여전히 강태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럼, 엄마는 회복에만 신경 써. 돈 걱정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응? 꼭 건강해야 해.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애썼다. 10분의 통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전화가 끊기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선미는 그 자리에 우뚝 가서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기쁨과 자신의 삶이 영원히 저당 잡혔다는 절망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실 구석, CCTV가 비추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인 주방 아일랜드 식탁 뒤편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온몸이 고통스럽게 경련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미는 숨을 멈췄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오늘 들어올 예정이 아니었다. 그는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잠시 들른 참이었다. 그는 거실을 가로지르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흐느낌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그는 주방 아일랜드 뒤편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유선미였다. 그녀는 그가 알던 꼿꼿하고 당당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고통에 무너져 내린 연약한 존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비웃음이 담긴 말을 내뱉으려 했다. 겨우 그 정도였나? 네 어미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울음이 아니었다. 철저히 혼자서 감내하려는 고독한 절규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팔을 깨물며 소리를 죽이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의 얼음장 같은 심장 어딘가가 불편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아닌 한 인간의 처절한 희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선미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그에게 들켜버렸다. 그녀는 그가 다가와 자신을 경멸하고 모욕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바로 걸어가 술 대신 차가운 생수 한 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웅크리고 있는 앞의 대리석 바닥에 물병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서류를 챙기지도 않고 펜트하우스를 나가버렸다. 선미는 바닥에 놓인 물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무엇일까? 동정? 아니, 그럴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약한 모습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부재가 선미에게는 그 어떤 위로나 폭력보다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 밤의 일은 두 사람 사이에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를 향한 날카로운 도발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는 그녀를 장난감 취급하기보다 마치 값비싼 유리 세공품처럼 조심스럽게 방치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선미는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기 위해 조용히 침실을 나섰다. 펜트하우스는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강태준의 침실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선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자가 있는 것일까? 계약 위반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소리는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안 돼, 제발. 그만. 고통과 공포에 질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어머니, 그것은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그의 침실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대한 침대 위에서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율림의 회장 강태준이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리며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의 얼굴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절한 고통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선미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얼음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 그의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는 그저 괴물이 아니었다. 그 역시 끔찍한 과거에 묶여 고통받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이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악몽에서 깨어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벌떡 일어났다. 그의 공포에 질린 눈이 문틈의 그림자와 마주쳤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선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와, 당장. 그는 자신의 약점을 들킨 것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했다. 선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소리가 들려서 강태준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네가 감히 내 침실을 엿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선미는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공포 대신 이상한 동질감 혹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돌려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한 잔 따라 다시 그의 침실 문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문가 바닥에 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악몽을 꾸신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주무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강태준은 문가에 놓인 물잔과 그녀가 사라진 복도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들켜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기 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거래로 시작된 관계,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였던 그들 사이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너무도 위험한 이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선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김민준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외출 준비를 하시죠. 선미는 또 다른 파티나 모임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선미가 묻자 김 변호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께서 유선미 씨의 건강검진을 예약하라고 하셨습니다. 최고급 VIP 프로그램으로 선미는 할 말을 잃었다. 왜, 김 변호사는 애써 사무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 소유물의 가치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그날 밤, 그가 보여준 서투른 관심의 연장선이었다. 그는 그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이 단순한 소유욕 때문인지 혹은 방금 싹트기 시작한 미묘한 감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강태준이 그녀를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유선미의 건강검진 결과는 완벽했다.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그날 이후 강태준은 그녀의 정신이 무너져 내렸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책을 가져다 주게 했고 펜트하우스에 그녀가 원할 만한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전히 소유주의 방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툰 배려가 섞여 있었다. 선미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외면했다. 희망은 가장 잔인한 고문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 치욕을 당하고 쫓겨난 한유라는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강태준이 감히 자신을 그런 천박한 년 앞에서 모욕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의 뒤틀린 자존심은 복수를 갈망했다. 강태준, 네가 그 장난감을 그렇게 아낀다 이거지. 좋아, 내가 그걸 어떻게 부숴버리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했다. 유선미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 가족, 친구, 과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 숨쉬는 것 하나까지 빼놓지 말고 그녀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잔혹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다.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싱거웠다. 유선미는 고아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다. 친구도 거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였다. 그리고 강태준이 그 수술비를 지불했다는 사실, 선미가 해외 연수라는 거짓말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까지. 한유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구나. 유선미. 그녀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강태준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아끼는 장난감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유선미를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어머니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는 연예부 기자를 불렀다. 증권가 찌라시 수준의 돈만 주면 어떤 기사든 쓰는 그런 부류였다. 특종을 하나 줄게. 그녀는 자선 파티에서 몰래 찍었던 강태준과 선미의 사진 몇 장과 흥신소에서 얻어낸 정보들을 던져주었다. 율림그룹 강태준 회장, 여대생의 몸을 담보로 어머니 수술비 대납, 충격적인 스폰서 계약, 기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재벌 총수의 도덕성을 건드리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폭탄이었다. 한유라 씨, 이건 정말입니까? 기사는 자극적으로 써. 병원에 입원 중인 어미가 이 사실을 알면 충격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도 잊지 말고. 한유라는 차갑게 명령했다. 며칠 뒤 유선미의 어머니가 입원한 VIP 병동. 그녀는 몰라보게 건강을 되찾아 병실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기 위해 잠시 들어왔다 나간 사이 병실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다른 채널로 바뀌었다. 곧이어 자극적인 제목의 연예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다. 단독 율림 강태준 회장 충격적 신데렐라 계약 실체 모친 병원비 위에. 화면에는 자선 파티에서 찍힌 선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옆에 선 강태준의 얼굴은 선명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유모 씨는 거액의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자 강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사실상의 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떠들어댔다. 유선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기 딸과 닮은 여자가 TV에 나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이어 기자가 병원 로비에서 찍은 김민준 변호사가 수술비를 결제하던 순간의 CCTV 화면, 불법적으로 입수한 이 자료 화면으로 등장했다. 유 씨의 모친은 현재 율림그룹의 전액 지원하에 최고급 병동에 입원 중이며 선미야,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해외 연수, 좋은 회사, 최고의 대우, 딸의 목소리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그 순간 결정타가 터졌다. 기자가 병원 복도에서 의사를 인터뷰하는 것처럼 조작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환자분이 만약 따님의 그런 희생을 알게 되신다면 지금 겨우 회복 중인 심장에 엄청난 무리가 갈 겁니다. 최악의 경우 어머니의 눈앞이 하얘졌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몸을 팔았다는 말인가? 자신의 수술비가 딸의 인생과 맞바꾼 돈이었단 말인가? 아, 안 돼. 선미야, 내 딸.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병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문 밖을 지나던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고 병동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선미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8시가 되어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펜트하우스 내부 전화가 울렸다. 김민준 변호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다. 유선미 씨, 지금 어머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지금 응급 수술 중입니다. 선미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위독하시다고? 심정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밝은 목소리였는데 그 순간 거실의 거대한 TV 화면에 방금 전 병원을 뒤흔들었던 그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 역시 발칵 뒤집혔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언론사의 전화가 빗발쳤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유라 씨 측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일이며 강 회장에게 속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강태준의 얼굴은 얼음보다 차갑게 굳어졌다. 한유라. 감히 자신을 물어뜯었다. 병원 쪽은 그가 소리쳤다. 김 변호사 말로는 환자가 뉴스를 접하고 쇼크를 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집어 던졌다. 그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한유라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선미의 어머니 목숨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자신이 유선미에게 보인 관심 때문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펜트하우스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선미는 TV 화면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곧이어 그 빈자리를 무서운 절망과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노려보았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가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내 인생을,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까지.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살려내,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이 악마야. 그것은 더 이상 꼿꼿한 유선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졌다. 완전히. 강태준은 그녀의 무력한 주먹을 그대로 맞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셔츠를 찢고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려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회장님, 제발, 우리 엄마만 살려주세요. 네. 그녀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구걸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 그녀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발밑에 엎드렸다. 내가 평생 당신 노예로 살게요. 아니, 개처럼 살게요. 제발, 우리 엄마,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선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메웠다. 강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이 잔인한 거래가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율림그룹 이사회 의장이었다. 받지 않자 이번에는 성진그룹 한 회장 한유라의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다. 당장 스캔들을 수습하고 유라와의 약혼을 발표해. 그렇지 않으면 율림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테다. 강태주는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울고 있는 여자와 자신의 제국을 지키라는 세상의 아우성을 동시에 바라보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차갑고 이성적인 사업가 강태준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의 원흉인 선미를 내치고 한유라와 손을 잡아 자신의 제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름 모를 감정에 흔들리기 시작한 한 남자로서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이 여자를 지킬 것인가? 그는 미친 듯이 울리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망설임 없이 꺼버렸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울부짖느라 탈진해 가는 선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절박함이 묻어났다. 일어나. 그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간다. 병원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태준의 충격적인 스캔들과 환자의 위독 소식이 동시에 터지면서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두 사람을 에워쌌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어두운 로비에서 미친 듯이 터졌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유선미를 향해 쏟아졌다. 유선미 씨, 강 회장과의 관계가 사실입니까? 어머니가 위독한 심정이 어떠신가요? 선미는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 넋이 나간 채 비틀거렸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위독하다는 단어만이 메아리칠 뿐이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감싸 안아 자신의 단단한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귀를 막아 소음을 차단하고 다른 손으로는 앞을 가로막는 경호원들에게 길을 트라고 소리쳤다. 그의 눈은 분노와 살기로 번뜩였다. 전부 치워. 벼락 같은 그의 목소리는 기자들의 소음을 뚫고 로비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율림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유일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분노한 맹수와도 같았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자 그는 선미를 거의 안다시피 부축하며 응급실로 향했다. 수술구역 앞에서 병원장이 이미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환자분 상태가 너무 위중하여. 강태주는 병원장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섰다. 그의 위압감에 병원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살려내. 강태준이 으르렁거렸다. 무슨 수를 써서든 살려내.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의사를 데려와. 당장. 그는 병원장에게 수표책이라도 던질 기세였다. 10분 주지. 그 안에 해결 못하면 내 돈으로 이 병원 전체를 사버리고 당신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테니까. 그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병원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국내 최고 심장외과 전문의를 헬기로 이송시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선미는 수술실 입구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그녀의 몸을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텅 빈 시선은 수술 중이라고 뜬 붉은색 경고등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불빛이 꺼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옆에 우뚝 서서 수술실 앞을 지켰다. 그는 선미를 내려다보았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는 쉴 틈 없이 울려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에서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변호사. 그가 입을 열었다. 성진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자금 내역, 한유라의 마약 스캔들 관련 증거, 30분 내로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터뜨려. 수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태준이 말을 잘랐다. 아니, 정정하지. 그 전에 성진 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을 공매도할 준비부터 해. 내일 아침 그들은 지옥을 보게 될 거야. 그의 복수는 빠르고 자비가 없었다. 그는 다음 전화를 걸었다. 율림그룹 홍보실장이었다. 지금 당장 공식 입장 발표해. 그의 지시는 망설임이 없었다. 율림그룹은 현재 유포되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유선미 씨는 율림재단의 비공개 장학생이자 특별 보호 대상자였다고. 홍보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반문했지만 강태주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유라가 언론에 유포한 모든 자료는 개인적인 집착으로 인한 스토킹 범죄의 일환이라고 발표해. 한유라를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즉시 고소해. 내가 직접 지시했다고 해.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한유라와 성진그룹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선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고작 이 여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한유라의 도발에 대한 분노, 그것도 분명 이유가 되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고 울부짖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보인 완벽한 나약함,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매달리던 그 처절함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 목숨을 담보로 그녀를 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자신이 그녀에게 완벽하게 묶여버렸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욕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독하며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물건이 부서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유선미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어느덧 3시간이 지났다. 선미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강태주는 말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깡마른 어깨에 덮어주었다. 선미는 그 온기에 놀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절망이 아닌 깊은 혼란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거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다. 선미가 벽을 짚고 벌떡 일어섰다. 강태준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곧이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선미는 숨을 멈췄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의 첫마디였다. 선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쇼크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헬기로 이송된 전문의의 처치가 정확했고 무엇보다 환자분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 선미는 안도의 비명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쓰러지려 했다. 강태준이 이번에는 단단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억눌려 있던 모든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울부짖음이 아닌 생명을 확인한 안도의 오열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그는 자신의 얼음 같던 심장이 이 연약한 여자의 뜨거운 눈물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모든 고통을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그녀를 안고 서 있었다. 그는 선미를 펜트하우스가 아닌 병원 근처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이미 울다 지쳐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여기서 쉬어. 어머님은 내가 방금 VIP 특별 병동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어. 외부인 접근은 철저히 통제될 거야. 내일 아침에 면회할 수 있을 거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선미는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 쉬어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계약은 이미 파탄났고 자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1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밤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넘기며 서명했던 계약서였다. 선미의 몸이 공포로 굳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인가. 그녀는 어머니가 살았으니 이제 그가 어떤 굴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그 계약서를 그녀의 눈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주어 갈갈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선미의 무릎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이 계약은 그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끝났어. 선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무슨 뜻이죠?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는 난 평생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어. 그가 천천히 고백을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나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했지. 난 그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고 괴물이 되어야 했어. 그는 그녀가 언뜻 목격했던 자신의 끔찍한 악몽의 편린을 스스로 꺼내 보였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난 당신을 부수고 싶었어. 내 소유물로 만들어서 내가 당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짓밟고 통제하고 싶었지. 그는 그녀의 앞에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 조각들 위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율림의 회장 강태준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어. 오히려 당신의 그 꼿꼿함이, 당신의 그 침묵이 거울처럼 나를 비췄어. 내 추악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 어머니가 위험해졌을 때 난 처음으로 깨달았어. 내가 당신을 잃는 게 두렵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선미.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소유물이 아니야. 당신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한 사람이야.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낙인이 아닌 용서를 구하는 첫 입맞춤이었다. 한 달 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재활병원의 햇살 가득한 테라스. 유선미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간호사와 함께 웃으며
가벼운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끔찍했던 뉴스를 한유라라는 못된 여자가 강 회장을 공경에 빠뜨리려다 버린 악질적인 해프닝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강태준이 윤림의 모든 힘을 동원해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성진그룹을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아붙인 결과였다. 한유라는 강태준이 터뜨린 마약 스캔들과 불법 로비 혐의로 결국 구속되었다. 강태준은 선미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이며 선미 씨는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라고 설명했다. 선미는 어머니에게 직접 깎은 사과를 건네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황금 세장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강태준이 그녀에게 작은 아파트와 함께 그녀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익숙하면서도 부드러워진 구두 소리와 함께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화사한 프리지아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는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가운 회장이 아니었다. 여전히 표정은 서툴렀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짓기 위해 노력하는 한 남자였다. 어머니는 그를 사위라도 본 듯 환하게 맞이했다. 아이고, 강 회장님. 매번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고 우리 선미가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난 건 정말 하늘이 도운 복이야. 선미는 어머니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어머니에게 잠시 안부를 여쭌 뒤 선미를 향해 돌아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따뜻하고 간질거리는 기류가 흘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선미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저녁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할래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지독한 소유욕이나 차가운 분노가 없었다. 그저 한 남자의 서툴고도 간절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선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한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의 의지로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그 처절했던 희생의 잿더미 속에서 상처 입은 자신과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동시에 구원하는 예상치 못했던 사랑을 찾아냈다.